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10만 원. 그것은 유태연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속에 쓰러진 낯선 할머니를 위해 그 돈을 건넸죠. 24시간 뒤 벤츠를 타고 나타난 그 할머니는 대한전기산업의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성북동 저택에서 태연은 자신이 2년간 숨겨온 연인의 부모를 마주했습니다. 내 딸은 안 돼. 당신과는 신분이 달라. 회장의 냉정한 선언 이후 태연의 인생은 송전선처럼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회장 부인은 왜 목숨을 걸고서라도 태연을 지키려 했을까요? 태연과 회장 가족들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2월의 서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하늘에서는 굵은 눈송이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강남역 횡단보도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한쪽에 내리는 눈을 그대로 맞으며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 위로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신상 루이비통 핸드백을 뒤적거리다가 갑자기 멈추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김미숙이었습니다. 60세의 나이에도 잘 관리된 피부로 광이 났지만 지금은 그 얼굴에 당황한 표정만 가득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그는 유태연이었습니다. 31살의 전기기술자로 막 협력사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태연은 미숙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노인들이 갑자기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증상에 대해서 말이죠.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우산을 미숙 위에 씌워주었습니다. 할머니, 눈이 너무 많이 와요. 괜찮으세요? 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내가 왜 여기 있었더라?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태연은 차분하게 물었어요. 댁이 어디신지 기억나세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핸드백을 열어 뭔가를 찾으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려서 지갑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죠. 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휴대폰 있으세요? 가족분께 연락드릴게요.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건네는 핸드폰을 받아든 후 태연은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1번에 저장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자 낮고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디야?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가던 사람인데요. 사모님께서 강남역 횡단보도에서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지금 괜찮습니까? 다친 곳은 없나요? 네,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제가 택시 태워드리려고 하는데 댁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회장이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였어요. 태연은 주소를 받아 적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택시에 태워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살해하겠습니다. 에이, 아닙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태연은 전화를 끊고 미숙을 부축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미숙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택시 타고 집에 가실게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은 미숙의 팔을 살짝 잡고 도로 쪽으로 나갔어요.
마침 빈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손을 들자 택시가 멈췄죠. 택시 문을 열고 미숙을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께 주소를 말했죠. 성북동까지 가셔야 합니다. 기사님이 미터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거기까지면 3만 원 정도 나올 텐데 현금 있으세요? 미숙이 핸드백을 뒤적였지만 현금은 없었습니다. 카드만 가득했죠. 기사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카드 결제기가 고장나서 현금만 돼요. 태연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월급날이 얼마 안 남아서 가진 돈이 별로 없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이장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 병원비로 쓰려고 아껴둔 거였죠. 하지만 태연은 망설임 없이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미숙에게 건넸어요. 이거 택시비로 쓰세요. 남은 건 그냥 가지세요.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렇게까지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쉬세요. 태연이 택시 문을 닫으려는데 미숙이 급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에이, 괜찮아요,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연은 택시 문을 닫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뒷유리창 너머로 미숙이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게 보였습니다. 태연은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만 남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기엔 충분했지만 이번 달은 좀 빠듯할 것 같았죠. 그래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태연은 우산도 없이 눈을 맞으며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이 금세 젖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죠. 택시 안에서 미숙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면서 오늘 있었던 일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낯선 청년이 우산을 씌워주던 순간 따뜻한 목소리로 걱정해주던 모습, 그리고 망설임 없이 10만 원을 내주던 손길까지. 태성전력. 봉투에 적힌 회사 이름을 읽으며 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청년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 봉투가 단서가 될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미숙을 보고 회장이 급히 나왔습니다. 당신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보다 정말 좋은 청년이 도와줬어요. 미숙이 봉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택시비도 이 청년이 내줬어요. 회장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태성전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내일 당장 찾아가서 살해해야겠군. 그런데 이름을 안 알려줬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라고만. 회장이 봉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성전력이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은혜는 꼭 갚아야지. 그날 밤 미숙은 침대에 누워서도 그 청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을 맞으며 우산을 씌워주던 따뜻한 손길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내일 꼭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해야겠어. 미숙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죠. 이 작은 만남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청년이 바로 자신의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태성전력 사무실은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중이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태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10만 원을 써버린 탓에 점심값도 아껴야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그때 창밖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이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회사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벤츠를 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태성전력은 구로공단 근처의 작은 건물에 있었고 주변은 온통 공장과 창고뿐이었으니까요. 운전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모피 코트를 입은 여성이 내렸어요. 바로 미숙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현대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창문에 붙어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 벤츠 3억짜리 아니야? 저분 누구야? 우리 회사에 저런 고객이 있었나? 미숙이 회사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막내 직원이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숙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유태연 팀장님 계신가요? 막내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태연을 찾는 부자 손님이라니. 급히 손가락으로 태연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분이 유태연 팀장님이세요. 미숙이 태연을 보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태연은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 미숙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0세의 나이에 그것도 재벌가 사모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다니. 주변 직원들이 모두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무사히 집에 갔답니다. 태연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었는데. 미숙이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샤인머스켓과 한라봉, 애플망고 같은 비싼 과일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직원분들과 나눠 드세요. 그리고 쇼핑백도 태연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고급 정장 한 벌이 들어 있었어요. 어제 옷이 눈에 젖은 걸 봤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태연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너무 과하신데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미숙이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젊은이, 어제 10만 원 택시비 내준 거 알아요. 덕분에 제가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었어요. 태연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미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게다가 1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태연이 어제 10만 원을 썼다는 얘기에 모두 놀랐죠. 태연 월급이 많지 않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미숙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미안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어요? 남편이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태연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제발 부탁이에요.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 7시 어떠세요? 미숙의 간절한 눈빛에 태연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사장님도 옆에서 눈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자 손님과 연이 닿으면 회사에도 좋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네. 그럼 잠깐만 들르겠습니다. 미숙이 활짝 웃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북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죠. 7시에 기다릴게요. 꼭 오세요. 미숙이 나가고 난 뒤 사무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태연을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야, 너 대박이다. 저 할머니 누군지 알아? 성북동이면 진짜 부자 동네잖아. 태연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길 잃은 할머니를 도와드렸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태연은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고 성북동으로 향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성북동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담장과 큰 대문들, 그리고 조용한 거리. 여기가 같은 서울인가 싶을 정도였죠. 미숙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자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대문 앞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유태연입니다. 사모님이 초대하셔서. 경비원이 무전기로 확인한 뒤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원은 축구장만큼 넓었고 저택은 3층짜리 대리석 건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미숙이 나왔어요.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랐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식당으로 안내되자 긴 테이블에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필요 없었는데. 미숙이 웃으며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요. 곧 우리 남편도 오고 딸도 올 거예요. 태연이 의자에 앉자마자 누군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연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들어온 사람은 바로 은서였거든요. 은서도 태연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이. 은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은서는 입을 살짝 벌린 채 굳어버렸죠.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를 미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 미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딸의 당황한 표정, 청년의 어색한 손짓,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이건 분명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너희 둘, 아는 사이야? 미숙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은서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거짓말을 잘 못하는 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연도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을 본 미숙은 확신했습니다. 이 둘은 연인이었어요. 어쩐지 은서가 요즘 들어 행복해 보였던 이유가 있었군요. 미숙이 막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병수 회장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빼입은 그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식당을 한번 훑더니 태연에게 멈췄죠. 당신이 어제 도운 사람인가? 태연이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태연입니다. 병수가 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깨끗하지만 저렴한 셔츠, 다른 구두, 그리고 굳은 살이 박인 손. 한눈에 서민 출신의 기술자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고맙네.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병수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태성전력. 우리 거래처 중 하나지. 규모가 좀 작았던 것 같은데? 무시하는 듯한 어조에 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병수가 와인잔을 돌리며 은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연을 봤어요.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묘하군. 우리 딸이 당신을 보는 눈빛이 남다른데?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고 은서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빠, 무슨 소리예요? 병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 너희 둘 이미 아는 사이 아니냐? 태연이 침을 삼켰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사실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은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사귀고 있어요. 병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얼마나 됐지? 2년이요. 2년. 병수가 차가운 눈으로 태연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재산이 탐나서 접근한 건가? 태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은서 씨가 재벌집 딸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걸 누가 믿나? 아빠. 은서가 소리쳤지만 병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제 도운 사람이 내 아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내 딸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라고? 계획적이었던 거 아닌가? 태연이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와서야 알았어요. 미숙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세요. 날 도와준 은인인데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병수가 아내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너무 순진해. 세상은 착한 마음만으로 굴러가지 않아. 그리고 다시 태연을 봤습니다. 젊은이, 솔직히 말하지. 내 딸은 안 돼. 신분이 맞지 않아. 은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예요?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너는 대한전기산업 상속자야. 그런데 하청업체 직원과 결혼한다?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 병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는 게 좋겠군. 그리고 앞으로 내 딸과 만나지 마시게. 은서가 울먹이며 태연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태연이 은서의 손을 살짝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병수를 똑바로 봤어요.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뭔가? 저는 돈이나 지위를 보고 은서 씨를 만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진심을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태연이 미숙에게 인사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태연이 집을 나가자 은서가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수가 막았어요. 앉아 있어. 은서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딸을 안아주며 남편을 원망스럽게 봤어요. 여보, 너무했어요. 병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딸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신분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경우를 본 적 있어? 미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그 청년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봤어요. 좋은 사람? 세상에 좋은 사람만으로는 살 수 없어. 현실을 봐야지. 병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서, 내일부터 그 사람과 연락 끊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은서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아빠가 뭔데요? 내 인생이에요. 네 인생? 너는 내 딸이고 대한전기산업의 상속자야. 그에 맞는 책임이 있어. 병수는 서재로 나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남았어요. 은서는 계속 울고 있었고 미숙은 딸을 달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한편 태연은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은서의 정체를 알게 되고 은서 아버지가 반대할 줄은 알았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은서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서였어요. 오빠 미안해요. 아빠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태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정받고 싶어. 정정당당하게. 은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믿기로 했습니다. 비록 앞길은 험난하겠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연과 은서는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만나지는 못했어요. 회장의 반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태연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연 씨, 저 은서 엄마예요. 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연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별장에 전기 사고가 났는데 주변 전기업체가 주말이라 일을 안 하네요. 혹시 와주실 수 있어요? 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했어요. 폭우 때문에 정전이 됐는데 발전기도 작동을 안 한대요. 은서도 같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은서가 있다는 말에 태연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디신지 주소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태연은 작업 도구를 챙겨서 회사 트럭을 몰고 출발했어요.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작동시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양평에 있는 별장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 대문 앞에 미숙이 우산을 쓰고 서 있었어요. 태연 씨,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상황이 어떻게 되죠? 조금 전부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비상 발전기도 작동을 안 하고요. 태연이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도 계신가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재에 계세요. 아직은 태연 씨가 온 걸 모르실 거예요. 태연은 빠르게 전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타는 냄새가 났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누전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누전 위치를 찾아야 해요. 설계도면 있으세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 별장은 20년 된 건물이라. 태연이 벽에 붙은 배전반을 열었어요. 복잡한 전선들이 엉켜 있었지만 태연의 눈에는 문제가 보였습니다. B라인에 문제가 있네요. 누전 위치 B라인입니다. 태연이 차단기를 내리려는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누가 함부로 만지라고 했어. 회장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채로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태연 씨를 제가 불렀어요. 미숙이 급히 설명했지만 회장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소? 이 녀석과 엮이지 말라고 했잖아. 회장이 태연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진 거였어요. 균형을 잃은 회장이 옆에 있던 철제 난간을 잡으려 했습니다. 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철제 난간은 전기가 흐르는 곳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누전이 일어난 상태에서 젖은 손으로 잡으면 감전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잡으면 안 돼요. 태연이 있는 힘껏 달려들었어요. 회장을 옆으로 밀치고 대신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철제 난간에서 파란 스파크가 번쩍 튀었어요. 만약 회장이 잡았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회장이 놀란 눈으로 태연을 봤어요. 태연은 무릎이 까진 채로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방금 날 구한 건가? 태연이 급히 차단기 쪽으로 뛰어갔어요. 먼저 전원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메인 차단기를 내리자 스파크가 멈췄습니다. 태연은 손전등을 켜고 누전 구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비 전선을 연결해서 임시로 전기를 복구했습니다. 별장에 다시 불이 들어왔어요. 은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왔습니다. 오빠, 다친 데는 없어요?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 별장 구조를 알았지? 설계도도 없는데 누전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잖아. 태연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웬만한 별장은 다 비슷해요.
전기 공사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특히 이 구조는 제가 설계 공부할 때 봤던 전형적인 구조예요.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 네가 이걸 봤다고? 네. 그래서 구조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넌 우리를 2번이나 살렸구나.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미숙이 태연의 상처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무릎에서 피가 나요. 은서야, 얼른 약 상자 가져와. 태연이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구하려고 망설임 없이 뛰어든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아내와 딸의 모습. 뭔가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게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태연은 전기시설을 완전히 점검하느라 늦게까지 일했어요. 회장은 서재에서 창밖을 보며 태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성실한 녀석이군. 회장이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누굴 닮은 것 같은데.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태연이 도구를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회장이 불렀어요. 잠깐. 태연이 돌아봤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전과는 달랐어요. 차가움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시간 있나? 네. 일요일인데.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럼 내일 회사로 와. 할 얘기가 있어. 태연이 당황했어요. 회장이 왜 갑자기 회사로 오라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태연은 정장을 입고 대한전기산업 본사로 갔습니다. 일요일이라 건물은 한산했어요. 회장실에 들어가자 회장이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앉게. 태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제 일로 생각이 많았네. 자네는 2번이나 우리 가족을 도왔어.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연한 일. 하지만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회장이 책상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제안을 하나 하겠네. 우리 회사에 들어와 봐. 태연의 눈이 커졌어요. 회사에 들어오라고요? 그래. 자네 실력을 직접 보고 싶어. 사람은 겪어봐야 알지. 태연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저와 은서 씨의 관계를 반대하시잖아요. 회장이 딱 잘라 말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사위는 안 돼도 직원으로는 볼 수 있지. 묘한 말이었습니다.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하지만 기회는 기회였어요. 대한전기산업은 국내 최고의 전기회사야. 여기서 일하면 자네 실력도 더 늘 거고 경력도 쌓을 수 있어. 회장이 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떤가? 도전해 볼 생각 있나? 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것은 분명 시험이었습니다. 회장은 태연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은서와의 사랑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일부터 출근하게. 전력 시스템 개발팀에 배치하겠네. 태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태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대한전기산업이라는 큰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은 좋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회장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은서와의 사랑도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밖에서 은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어떻게 됐어요? 내일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어. 은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허락한 거예요? 직원으로는 볼 수 있다고 하셨어.
아직 사위로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시고 은서가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첫걸음이에요. 오빠라면 분명히 아빠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태연이 은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최선을 다해볼게. 다음 날 아침 7시, 태연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새로 산 정장을 입어보았어요. 넥타이를 매고 풀기를 3번이나 반복했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한전기산업이라는 대기업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회사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거렸어요. 태연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태성전력의 낡은 2층 건물과는 차원이 달랐죠. 전력팀 사무실은 12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들어서자 몇몇이 힐끗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팀장이 태연을 맞이했습니다. 유태연 씨죠?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쪽 자리예요. 태연의 자리는 구석진 곳이었지만 창가여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과 사무용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일주일은 회사 시스템을 익히는데 보냈습니다. 태연은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 회사의 전력 설계도를 공부했어요. 대한전기산업이 지난 10년간 시공한 모든 건물의 도면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병원, 학교, 공장, 아파트 단지까지. 특히 병원 전력 시스템에 집중했죠. 생명과 직결된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점심시간, 태연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기획본부장 이상준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값비싼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죠. 유태연 씨, 적응은 잘하고 있나? 상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네,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태성전력이라.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던가? 20명입니다. 상준이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회사 한 부서보다도 적네. 그런 곳에서 뭘 배웠을지 궁금하군. 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준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현장 경험은 충분히 쌓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전선을 만지고 시공했으니까요. 손으로 직접?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안 해. 다 하청주지. 상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은서는 내가 대학 때부터 알던 사이야. 넌 모르겠지만. 태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난 월요일 아침 전력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이번에 강남 대비병원 전력 시스템 개선 사업을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누가 담당하고 싶은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까다로운 곳이었거든요. 24시간 전력이 유지되어야 하고 수술실, 중환자실은 특히 더 신경 써야 했죠. 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태연 씨, 아직 들어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병원 전력 시스템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요. 팀장이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해 보세요. 임원회의에서요. 태연은 밤낮 없이 준비했습니다. 병원의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정전 시 대응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핵심은 무정전 전원 장치였습니다.
일반적인 비상 발전기는 작동하는데 10초에서 30초가 걸렸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생명 유지 장치가 멈추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태연은 배터리와 인버터를 조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정전이 감지되는 순간 0.01초 만에 배터리 전원으로 전환되는 방식이었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장도 자리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었죠. 태연은 목이 바짝 말랐지만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력팀 유태연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릴 것은 무정전 병원 시스템입니다. 태연이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 병원 도면이 떴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정전 시 비상 발전기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발전기가 작동하기까지 최소 10초의 공백이 생기죠. 이 10초 동안 인공호흡기나 투석 기계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제가 설계한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준비해둔 모형이 있었습니다. 작은 병원 모형이었죠. 태연이 스위치를 켰습니다. 모형 병원에 불이 들어왔어요. 지금 정전을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태연이 메인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원 모형의 불빛은 전혀 꺼지지 않았어요. 깜빡임조차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력 공급이 끊어져도 병원은 계속 작동합니다. 배터리가 즉시 전력을 공급하고 그 사이 발전기가 작동하는 거죠.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초기 설치비는 기존 시스템보다 20% 정도 더 듭니다. 하지만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병원은 단 1초도 전원이 나가선 안 됩니다. 생명이 걸린 곳이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실제 병원에 적용한 사례가 있나?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충분히 했고 작은 규모로 테스트도 마쳤습니다. 이때 상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하네. 하지만 실전은 다르지. 작은 회사에서 했던 방식이 대기업에서도 통할까? 태연이 상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전기의 원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험이 있기에 더 실용적인 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유태연 씨. 네, 회장님. 강남 대비병원에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게. 그리고 다음 주에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져오도록. 태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연이 회의실을 나오자 복도에 은서가 서 있었어요. 주변을 살피다가 태연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요, 오빠. 그리고는 손을 살짝 흔들고 빠르게 사라졌죠. 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력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직원들이 모여 앉았죠. 태연도 처음으로 팀원들과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태연 씨,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 선배 직원이 태연의 잔에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때 옆 테이블에서 상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획본부 직원들과 따로 회식을 하고 있었죠. 태성전력, 그게 무슨 회사야? 겨우 중소기업 출신 주제에 우리 회사 아이디어를 낸다고? 상준의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리도록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태연은 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상준 쪽으로 걸어갔죠.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상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 제가 어느 회사 출신이든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거 아닙니까?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회사 규모가 무슨 상관입니까? 상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너 같은 놈이 은서 옆에 있는 게 난 마음에 안 들어. 태연이 주먹을 꽉 쥐었지만 깊게 숨을 쉬고 돌아섰습니다. 본부장님도 술 적당히 드세요. 태연이 자리로 돌아가자 팀원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안전 기산업에서의 첫걸음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은서를 위해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도. 침대 옆 책상에는 병원 전력 시스템 설계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연은 다시 펜을 들었어요. 내일도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지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대비병원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연의 무정전 시스템은 병원 측으로부터 폭발적인 평가를 받았고 곧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장비 일부를 교체하겠다고 통보해 왔죠. 태연이 설계한 핵심 부품들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연은 즉시 병원 시설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이 장비들은 제가 설계한 시스템과 호환이 안 됩니다. 왜 갑자기 바꾸시는 겁니까? 시설팀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요. 태연은 교체 장비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었어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였지만 성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들이었죠. 더 이상한 건 가격이었습니다. 서류상 가격은 오히려 원래 제품보다 비쌌어요. 태연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제는 끝난 상태였죠. 태연은 검수 보고서에 이 사실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장비에 결함이 있고 시스템 호환에 문제가 있으니 교체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연이 출근하자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태연을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렸죠. 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유태연 씨, 회장실로 오라는데요. 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회장실에는 회장과 이상준, 그리고 감사팀장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상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태연 씨, 강남 대비병원 장비 납품건에 대해 할 말이 있나? 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상준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 납품 계약서를 보세요. 중국산 불량 장비를 정품 가격으로 납품했습니다.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 장비들을 교체하라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회장이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래. 그런데 왜 서류엔 유태연 이름이 없지? 상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유태연 씨가 검수 보고서를 담당했죠. 최종 확인도 했고요. 문제가 있었다면 왜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함이 있었지만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준이 보여준 검수 보고서에는 태연이 쓴 내용이 없었어요. 누군가 조작한 것이었죠. 대신 모든 장비가 정상이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태연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난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없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증거가 있나? 없다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네. 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쓴 원본 보고서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컴퓨터 파일도 삭제되어 있었죠.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상준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태연 씨, 돈이 필요했나요? 그렇다면 회사에 말했어야죠. 태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상준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더 불리해질 뿐이었죠.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돈이었군.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그 말이 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회장의 실망한 눈빛이 태연을 더 괴롭혔어요. 억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틀 뒤 언론에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기자들에게 제보한 것이었죠. 아침 뉴스에 큼지막한 자막이 떴어요. 하청 출신 기술자 납품 비리. 태연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태연이 건물을 나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셔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납품 비리 사실입니까? 리베이트 받으신 게 맞나요? 태연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따라왔어요. 마이크가 얼굴 앞까지 들이밀어졌죠.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변명으로 들릴 테니까요. 다음 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연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정에 선 죄인 같았죠. 징계위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태연 씨는 회사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비록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준의 시선이 가장 따가웠죠. 그는 작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중소 출신은 안 되는구나. 돈 앞에서는 다 똑같네. 태연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사무실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설계도들, 노트북, 사무용품들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어요. 불과 2달 전 희망에 차서 펼쳐놓았던 것들이었죠. 그때 은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면서 온 것이 분명했죠. 오빠. 은서가 태연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태연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오빠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 꾸민 일이에요. 은서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태연은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나도 알아.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럼 찾으면 되잖아요. 내가 아빠한테 말할게요.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회장님은 나를 믿지 않으셔. 은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오빠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태연이 은서를 안았습니다. 은서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태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태연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태연이 상자를 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정문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죠. 2달 전엔 희망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절망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태연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터널 속 어둠이 그의 마음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마 은서일 테지만 지금은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연은 상자를 구석에 놓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상주는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걸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은서 때문이었죠. 상주는 은서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태연을 제거하려 한 것이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태연은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억울함과 분노, 좌절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회장의 실망한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계속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태연은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중 많은 곳이 그가 설계한 전력 시스템으로 밝혀지고 있을 겁니다. 10년간 쌓아온 경력과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서에게서 온 메시지가 수십 개나 쌓여 있었어요. 걱정하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태연은 답장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새벽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혹시나 은서일까요? 새벽 3시 태연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서 있었어요. 회장의 아내이자 은서의 어머니인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걱정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손에 든 작은 서류 봉투가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태연은 황급히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안내된 미숙은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더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차를 내오려 했지만 미숙이 가볍게 손을 저어 만류했어요. 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준과 병원 관계자 사이의 수상한 만남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미용실에서 우연히 엿들은 대화였지만 그 내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병원 회계과 직원의 아내가 하는 말에 따르면 이상준이 몇 달 전부터 그 직원과 자주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것도 고급 룸살롱에서요. 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사모님,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미숙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 짧은 한마디에 태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와 자란 그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늘 머나먼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던 이 여인이 그를 가족이라 불러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무렵 미숙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회계과 직원의 아내였습니다. 미숙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재벌가 사모님들이 의뢰 그렇듯 가벼운 수다로 시작해서 핵심 정보로 파고 들어가는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30분의 대화 끝에 미숙은 원하던 정보를 모두 얻었어요. 납품 계약서 원본이 병원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
이상준이 직접 서명한 별도의 서류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최근 감사가 나올 것 같아 회계과가 발칵 뒤집혔다는 것까지요. 그날 밤 11시 미숙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장 부인의 깜짝 방문에 병원장이 황급히 나와 영접했어요. 미숙은 태연하게 남편이 병원 전기시설에 관심이 많아서 둘러보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장은 의아해하면서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대한전기산업은 병원의 핵심 납품업체였으니까요. 미숙은 병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을 거쳐 마침내 지하로 향하는 계단 앞에 섰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병원장을 먼저 보냈습니다. 홀로 남은 미숙은 재빨리 지하 창고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이 넘는 수색 끝에 드디어 찾아냈어요. 2023년도 납품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본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납품 단가가 실제보다 20%나 부풀려져 있었고 그 차액을 처리한 계좌 내역이 고스란히 첨부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명란이었습니다. 이상준의 서명만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태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서류를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플래시를 쓸 수 없어 선명도는 떨어졌지만 증거로는 충분했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만은 태연함을 유지했어요. 병원을 나온 미숙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예비사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병수는 여느 때처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어제부터 계속되는 불안한 예감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미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본 병수는 직감적으로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어요. 미숙은 말없이 인쇄된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병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주먹이 더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계약서를 다 본 병수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간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배신을 겪었지만 이번만큼 충격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잘못 봤군. 병수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쫓겨난 태연에게 미안함을 느꼈고 동시에 이상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태연이는 돈보다 전선을 믿는 사람이에요. 미숙의 말에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즉시 감사팀을 소집했어요. 이상준의 모든 프로젝트를 재조사하라는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감사팀은 3일 밤낮을 새우며 조사에 매달렸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상준은 지난 3년간 병원 납품을 통해 20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그 돈은 여러 차명 계좌로 분산되었고 일부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뇌물로 전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태연을 모함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증거까지 발견된 것이었어요. 감사보고서를 받아든 병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상준을 호출했지만
이미 그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도망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수는 즉각 법무팀에 고발 준비를 지시했고 언론에도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저녁 미숙은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소식을 전하자 전화 너머로 태연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태연을 기다리며 미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와요. 당신의 자리로. 전화를 끄는 태연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배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꾸로 선 번개 무늬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한편 회장실에서는 병수와 미숙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병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내가 이렇게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 당신이 위험해도 살릴 사람이에요. 미숙이 남긴 이 예언 같은 말을 병수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곧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이 폭우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미숙은 남편의 사무실을 나오며 복도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회사 창립 기념 사진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의 남편이 누군가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 사람의 얼굴이 왠지 태연과 닮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저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상준의 비리가 언론에 공개되자 제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전기산업의 주가는 잠시 흔들렸지만 회사가 신속하게 자정 노력을 보이자 곧 안정을 되찾았어요. 이상준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태연의 복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은서는 매일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숙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병수는 집무실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연이라는 청년이 처음 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했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끌림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단순히 능력이 뛰어나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사진은 절친했던 친구와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병수는 사진 속 친구의 얼굴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홍시가 네 아들이라도 살아있다면 이만큼 컸겠지.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폭풍의 전조였어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도시 전체를 삼킬 듯한 폭우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대한전기산업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는 늦은 밤임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병수는 책상 앞에 앉아 감사팀이 넘긴 파일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상준의 비리 증거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억이 넘는 리베이트,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태연을 모함한 정황까지. 병수는 안경을 벗고 피곤한 눈을 비볐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해온 부하의 배신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이상준이 술에 취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이 역력했어요. 병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만 좀 하시죠, 회장님. 이상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저도 이 회사를 키운 사람입니다. 15년을 바쳤어요. 청춘을 다 바쳤다고요. 이상준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크게 울렸어요. 병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이상준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상준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자조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놈만 믿습니까? 태연이라는 그 하청업체 출신만. 병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은 기술이 아니라 양심으로 키우는 거야. 그 한마디에 이상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며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상준은 갑자기 책상 위에 서류철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어요. 그중 일부가 창문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병수의 명패도 함께 떨어져 깨졌어요. 날카로운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양심? 양심이라고요? 이상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당신은 그 양심으로 날 이용했죠. 평생 이인자로 살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성과를 내도 전 영원히 부하일 뿐이었잖아요. 병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어요. 이상준은 비틀거리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비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준은 다시 돌아서서 병수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서류들, 내가 처리한 게 아니면 누가 처리했겠어요? 회장님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지. 병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난 몰랐어. 네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걸 정말 몰랐다고. 이상준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공구용 절연 렌치였어요. 전기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 흔들며 이상준은 웃었어요. 광기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회장님. 끝난 건 당신이죠. 바로 그 순간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하얀 빛이 회장실을 순간적으로 밝혔어요.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상준이 렌치를 들고 병수에게 달려들었어요. 병수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준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병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런 짓 하면 진짜로 돌아올 길 없어. 병수가 경고했지만 이상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어진 렌치를 다시 집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병수가 다시 책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상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은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병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의식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안팀, 부르지 말게. 그 말을 끝으로 병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상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회장실을 빠져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준은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만 없었으면, 태연만 없었으면, 나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이상준은 비틀거리며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밖에서는 폭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거리를 때렸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회장실에서는 병수가 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카펫을 적시고 있었어요. 창밖의 폭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30분이 지나서야 비서가 이상함을 느끼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쓰러진 회장을 발견한 비서는 비명을 질렀어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은서와 미숙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빗속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병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의료진들이 서둘러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머리 부상이 심각했어요. 은서와 미숙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병수가 수술실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은서는 계속 눈물을 흘렸고 미숙은 딸을 안아주며 달래려 했지만 그녀 역시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전체에 불이 꺼졌어요. 정전이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병원 지역 전체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이었어요. 응급 발전기가 작동했지만 곧 그마저도 멈췄습니다. 낙뢰로 발전기 시스템이 손상된 것이었어요. 수술실에서는 의료진들이 당황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배터리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외쳤어요. 비상전원까지 나갔습니다. 누군가 전력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간호사 한 명이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 병원 전기 시공했던 사람이 근처에 산다고 들었어요. 유태연이라는 사람인데. 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폭우 속 어딘가에서 태연이 전화를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은서는 숨을 멈춘 듯 귀를 기울였어요. 밖에서는 폭우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대지를 흔들었어요. 병원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수술실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연은 작은 원룸 창가에서 이력서를 정리하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뜬 은서의 이름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은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태연의 손에서 이력서가 미끄러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회장이 자신을 내쫓은 건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병원 전기가 다 나갔어. 비상 발전기도 안 돼.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은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연은 이미 작업복을 꺼내 입고 있었어요. 3년 전 그가 직접 시공했던 병원이었습니다. 전력 시스템의 모든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졌죠. 10분 안에 도착할게.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는 무릉덩이를 지날 때마다 크게 흔들렸지만 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로는 이미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신호등마저 꺼져 있었습니다. 온 도시가 어둠에 잠긴 것 같았죠.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손전등을 든 의료진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태연은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기 기술자입니다. 발전기실이 어디죠?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작업복, 진흙이 묻은 안전화. 누가 봐도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태연의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지하 2층 발전기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비상등조차 꺼져 있었어요. 휴대폰 불빛에 의지에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발전기실 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죠. 2명의 시설관리 직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차단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차단기 눌러도 안 들어옵니다. 직원 하나가 소리쳤어요. 태연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메인 차단기는 이미 떨어져 있었고 비상 발전기는 작동하고 있었지만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었죠. 지금 누르면 폭발납니다. 이쪽 라인을 돌려야 해요. 태연은 공구 가방을 열었어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전선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연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여기 전선이 끊어졌네요. 낙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예비 전선을 꺼내 신속하게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손끝의 감각만으로 전선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위치에 연결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숨을 죽였죠. 이 병원 설계도를 다 외우신 건가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태연은 대답 대신 작업에 집중했어요. 마지막 전선을 연결하고 천천히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차단기를 올렸죠.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전기의 굉음이 안정적인 리듬을 찾아갔어요. 복도 끝에서부터 불빛이 퍼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됐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어요. 태연은 급하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수술실이 있는 3층으로 향했어요. 복도에는 이미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은서가 서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태연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수술실의 무영등이 환하게 켜졌고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전자음이 울려 퍼졌죠. 삑삑삑.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미숙이 복도 끝에서 달려왔어요. 그녀 역시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태연을 보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죠. 차갑고 젖은 손이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감사가 전해졌습니다. 태연아, 정말 고마워. 미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수술은 4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태연은 발전기실을 오가며 전력 상태를 점검했어요. 폭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몰랐으니까요. 옷은 이미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했고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은서와 미숙이 벌떡 일어났죠.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회복실로 옮기겠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은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미숙은 의사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태연은 조용히 벽에 기대어 있었죠. 회복실로 옮겨진 병수를 보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죠.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병수의 눈꺼풀이 조금씩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젖은 작업복을 입고 서 있는 태연이었죠. 병수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또 날 살렸구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폭우는 멈췄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죠. 태연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에는 하나둘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연은 단순히 전기를 복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끊어졌던 인연의 전선을 다시 이었고 식어가던 가족의 온기를 되살렸죠.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것처럼요. 병수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한전기산업 본사 건물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내부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감사팀이 밤낮 없이 서류를 뒤지고 있었고 회계 장부를 한 줄 한 줄 검토하고 있었죠. 감사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수는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날카로웠어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상준 본부장의 비리 증거입니다. 병원 장비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고 회사 예산을 개인 용도로 전용한 정황이 확실합니다. 병수는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거래 내역서, 계좌 이체 기록, 녹음 파일 속기록까지 증거는 명백했어요. 3년 동안 이상준이 빼돌린 돈은 20억이 넘었습니다. 병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대한전기산업기획본부장 횡령 사건. 신문 일면에는 이상준이 검찰청으로 끌려가는 사진이 실렸어요. 한때 당당했던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 있었죠. 그토록 부르던 재벌 친구들도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그를 찾았지만 추락하는 순간 모두가 등을 돌렸어요. 이상준은 철창 너머로 사라졌고 한때 그가 차지했던 자리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병수는 보고서를 읽고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눈빛이 무거웠어요.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되다니.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죠.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유태연 씨가 뵙기를 청하십니다. 병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태연은 이미 회사에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온 걸까요? 병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문이 열리고 태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사직서였습니다. 태연은 조용히 병수 앞에 섰어요. 회장님,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병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연이 봉투를 책상 위에 놓으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번개 마크 배지였어요.
황동으로 만들어진 작은 배지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번개 모양만은 선명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번개가 거꾸로 되어 있었어요. 병수의 시선이 배지에 멈췄어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죠. 천천히 손을 뻗어 배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개 모양을 쓸어내렸어요. 그 번개, 왜 거꾸로 돼 있지? 병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눈앞에 30년 전 기억이 펼쳐졌어요. 1995년 봄 작은 사무실. 젊은 병수와 홍식이 책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서울대 전기공학과 동기였고 가장 친한 친구였죠. 막 회사를 창립하려던 시기였어요. 책상 위에는 갓 인쇄된 회사 배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번개가 거꾸로 됐잖아. 병수가 불량품 배지를 들어 보였어요. 인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죠. 100개 중 2개만 번개 방향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홍식이 그 배지를 받아들며 웃었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시작의 흔적이지. 우리가 처음 만든 배지잖아. 간직하자, 병수야. 두 사람은 불량품 배지를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았죠. 우리 회사가 크게 성공하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일하게 하자. 좋아. 아들이든 딸이든 서로 결혼시키는 것도 좋겠네. 둘은 크게 웃었어요.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고 꿈은 무한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홍식은 회사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는 갓난아기를 안고 시골로 내려갔고 연락이 끊겼죠. 현실로 돌아온 병수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거꾸로 선 번개. 홍식이만 들고 다니던 거였어. 태연이 놀란 눈으로 병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병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책장으로 걸어가 오래된 액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자 빛바랜 사진이 드러났죠. 젊은 두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울대 동기, 내 가장 친한 친구였지. 그와 나는 이 회사를 함께 세웠어. 병수는 사진을 태연에게 건넸습니다. 태연은 사진 속 왼쪽 남자를 보며 숨을 멈췄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아버지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전기기술자였다고만 하셨어요. 큰 회사를 세운 분인 줄은. 병수는 손을 떨며 배지를 다시 쥐었습니다. 번개 마크가 손바닥에 닿자 30년 전 친구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네가 흥식이 아들이었다니. 회장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죠. 병수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제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를 보는 시아버지의 눈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의 아들을 보는 아저씨의 눈이었죠. 그 꿈이 내 세대에서 이어지는구나. 병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어깨였습니다. 홍식의 어깨와 닮아 있었죠. 그동안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젊은 병수와 홍식이 나란히 서 있던 것처럼 태연은 사직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찢어버렸어요. 하얀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날렸죠.
병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태연아. 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어가거라. 태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아버지의 꿈, 회장의 신뢰,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대한전기산업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고 있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은 회장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예고한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수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뒤를 태연과 은서가 따랐습니다. 태연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은서는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두 사람의 손가락에는 반짝이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병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그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 내 사위 유태연을 우리 회사의 미래동 반자로 소개합니다. 그 말에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질문하려 했지만 병수는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어요.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미숙은 고개를 숙여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태연이 마이크 앞으로 나왔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눈 오는 날 길을 잃은 할머니를 도와드렸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인연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태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번개 배지를 꺼내 들었어요. 카메라들이 일제히 주민했죠. 이 거꾸로 선 번개처럼 때로는 뒤집어진 인연이 진짜 길을 보여줍니다. 전기도 사람도 결국 연결되어야 살아있습니다. 병수가 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아내가 왜 당신을 도왔는지 알겠군. 그 말에 미숙이 환하게 미소 지었고 은서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죠.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 후 봄날의 결혼식장. 하얀 장미와 안개꽃으로 장식된 예식장은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어요. 천장에서 내려온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햇빛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반짝였죠. 하객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 친척들,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오르간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파엘벨의 캐논이 공간을 채웠어요. 문이 열리고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죠. 베일 너머로 보이는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숙이 은서의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딸의 팔짱을 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질로드 끝에는 태연이 서 있었죠.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의 눈에는 은서만이 담겨 있었어요. 미숙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조심스럽게 태연에게 건넸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미숙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태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고 은서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미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병수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 가족은 오늘 새로 이어집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례사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연과 은서가 서로를 바라보며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은색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죠. 신랑님, 신부님께 입맞춤을 허락합니다.
태연이 은서의 베일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꽃잎이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분홍색과 흰색 꽃잎들이 두 사람 위로 날렸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태연과 은서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다녔어요. 모두가 축하의 말을 건넸고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로 답했죠. 저녁이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봄비였죠. 부드럽고 따뜻한 빗방울이 거리를 적셨습니다. 태연과 은서 그리고 병수와 미숙이 결혼식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태연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을 미숙에게 씌워줬어요. 미숙이 놀란 듯 그를 바라봤죠. 빗속에서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처음 만난 날을 떠올리며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때처럼 태연은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죠.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도 없었겠죠. 병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어요. 네 사람은 비를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히 거리를 채웠죠.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을 비추며 반짝였어요. 병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혼잣말 같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친구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세상에 우연이란 없었다. 결국 모든 인연은 돌아와 제자리를 찾는 법이지. 두 사람의 결혼 반지가 가로등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미숙과 병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생각했어요. 10만 원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길을 잃은 할머니를 도운 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제 알았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대한전기산업 본사 건물이 멀리 보였어요. 최상층에 불이 켜져 있었죠. 그곳은 이제 태연이 일할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어갈 곳이었어요. 거꾸로 선 번개 배지처럼 때로는 뒤집힌 길이 진짜 운명으로 이어지는 법이었죠.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습니다.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무지개였어요. 네 사람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진 채로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죠. 10만 원의 인연이 만든 기적, 그것은 사랑이었고 가족이었으며 영원한 연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